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아웃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 전국 온열 질환자가 100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모두 2,000명 넘게 발생하고 있는데 누적 사망자도 16명에 달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찌는 듯한 더위 속에 온열 질환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2일을 기준으로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전국에서 108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틀째 환자가 100명을 넘긴 겁니다. 하루 발생 환자가 100명을 넘긴 건 올 들어 4번째입니다. 사망자도 1명 더 늘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천에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온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이로써 올해 집계된 전체 온열질환자는 2,025명, 사망자도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시도별로도 충북을 제외한 전국 모든 시도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청은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단계가 한동안 최고 수준인 4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이나 현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더 많은 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야외 작업장, 논밭 등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작업과 운동을 자제하고 그늘이나 인근의 시원한 실내 공간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그동안 가장 더웠던 곳, 데프리카 대구의 낮 기온이 84년 만에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관측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한 양산은 기온이 40도 아래로 내려갔지만 경남에서는 5개 지역이 동시에 40도를 웃돌았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의 가장 뜨거운 지역에 자리를 내준 데프리카 대구. 기온이 계속 오르더니 올해 최고 기온 39.6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942년에 40도, 39.7도에 이은 역대 공동 3위로 84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올여름 경남 양산은 그야말로 가마솥이었습니다. 닷새 연속 기온이 40도를 넘었고 지난 휴일엔 무려 42도를 돌파했습니다. 기상 관측사상 유례없는 고온이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양산이 39.4도로 주춤하자 이번엔 다른 지역이 앞다퉈 40도를 넘어섰습니다. 밀양은 41도를 기록했고 의령과 함양, 합천, 거창까지 무려 5곳의 기온이 동시에 40도를 웃돌았습니다. 이제 그 한계를 넘었다는 얘기죠.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영향도 있을 것이고 태풍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동풍 기류가 더 뜨거워지는 그런 영향도 있고. 과거엔 수십 년에 한 번 나오기도 힘들었던 40도 안팎의 극한 폭염. 기후변화로 폭염 강도와 지속기간이 길어지면서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낯설지 않은 여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사상 첫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서울에선 야간 유동인구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밤낮 없는 찜통 더위에 번화가 상인들은 매출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한강공원. 한낮 섭씨 37도에 달하는 불볕 더위를 피해 해가 저물고 나서야 나들이에 나섰지만 푹푹 찌는 열기는 여전합니다. 강가라도 흐르는 땀방울이 멈추지 않아 손에 들린 선풍기가 쉴 새가 없습니다. 이 밤에도 가만히 있기엔 좀 덥기는 해요, 밖에서는. 많이 덥다 보니까 밖에서 활동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여전히 피서지로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적지 않지만 요즘 같은 날씨엔 그냥 집에 있는 게 낫다고 절로 느끼게 됩니다. 약간 시원할 것 같아서 여기 강으로 놀러 왔는데 그래도 땀이 많이 나고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유동인구가 준 건 서울 대표 관광지 명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이지만 이곳 서울 명동의 현재 기온은 섭씨 31도, 체감온도는 무려 섭씨 33도에 달합니다. 손님 발길이 뜸해진 노점 상인들에겐 거리를 휘감은 열기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장사하는 것도 힘들고 더우니까. 아니 사람은 많이 다니는데 더우니까 안 먹어요. 다들 너무 더우니까 먹는 것도 힘들어하셔요. 낮 동안 어질러진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에게도 올여름은 유독 버겁습니다. 가게들 장사 끝날 무렵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더위와의 사투는 계속됩니다. 당연히 덥죠. 올해 유난히 더 더워요. 차 안에 에어컨이 나오니까 한 10분, 20분 쉬었다가 하던지. 열대야를 견디는 모습은 서로 달라도 이번 여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은 다들 같았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이처럼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건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뜨거운 동풍이 불어왔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 수도권과 호남 등 서쪽 지역은 갈수록 더 더워진다는 예보입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직사광선 아래 공원은 텅 비었습니다. 몇몇 시민이 운동 나왔지만 그늘에서 땀 식히기 바쁩니다. 수도권 공사 현장은 폭염에 작업을 멈췄습니다. 경남 양산과 부산 등 영남권을 달구던 폭염이 서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최고 기온 분포도입니다. 붉은색이 35도 이상 짙을수록 더 뜨겁습니다. 영남권의 붉은색이 유난했던 일요일. 그런데 하루 뒤 수도권과 호남의 붉은색이 눈에 띄게 강해지고 넓어졌습니다. 서울의 공식 최고 기온은 올해 최고인 36.7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남, 광주 일부 지역에 내린 중대경보는 장성과 곡성으로 확대했습니다. 폭염이 서쪽으로 범위를 넓힌 이유는 태풍 돌핀의 영향입니다. 현재 일본 남동쪽 해상까지 접근해 있습니다. 태풍 돌핀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동풍을 일으킵니다. 동풍이 한반도로 들어오면 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거워집니다. 팬현상으로 만들어진 열풍이 서쪽을 덮치는 겁니다. 영남권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조금 내려가면서 열흘 만에 폭염 중대경보가 경보로 바뀌었지만 40도에 육박하는 숨막히는 더위는 여전합니다. 동서를 가리지 않는 폭염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4일 화요일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가운데 동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지형효과가 더해지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도 낮 기온이 37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태풍 돌핀은 주말 이후 중국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로 접근할수록 기후위기로 뜨거워진 북태평양의 열기를 밀어올려 더 더워지게 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날씨 상황과 전망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지금 서울에도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는데 오늘 서울 낮 기온 38도로 예보가 됐더라고요. 지금이 그런데 절정이 아니라는 거죠? 요 며칠은 아마 오늘 같은 더위 좀 견디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달라진 거는 제가 오다 보니까 하늘이 좀 높고 좀 구름이 별로 안 보여요. 네. 구름이 별로 안 보인다는 얘기는 동풍이 넘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는 아마 구름을 좀 많이 보셨을 텐데 근데 기온은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높아요. 지금 현재 기온이 상암동 기온이 30.6도, 체감 온도가 32.5도. 그러니까 이미 벌써 한낮에 느꼈던 더위를 느끼고 계신데 오늘 예보도 조금 달라졌어요. 그동안보다는. 그래서 오늘 최고로 예보가 나와 있는 곳은 주로 서쪽 지방, 그 중에서도 수도권입니다. 그래서 뭐 하남이라든지 이쪽 남쪽으로는 39도가 예보가 되어 있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남부지방에서 흔히 보던 이제 39도 예보는 오늘 좀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은 뭐 36, 7도 정도로 조금 기온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떤 기후 패턴이 좀 바뀌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영남 쪽에 심한 더위가 있다면 이제는 더위가 수도권으로 좀 옮겨간 듯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고기압이 아주 뜨거운 고기압이 영향을 주던 고기압이 조금씩 동쪽으로 빠지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요즘에 40도를 넘는 지역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40도를 넘는 시점이 오후에서 정오로 조금씩 빨라지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름이나 이런 부분이 가려주지 않고 직사광선이 내리쬐서 그런 걸까요?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지역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데 남부지방에 40도를 넘긴 그런 더위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더운 공기가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고 열이 계속 쌓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형적인 영향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양산 같은 경우는 분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러와도 바람이 산을 넘으면서 내려오면서 높아지는 그런 팬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인데 이래서 근데 42도까지 올라갈까라는 생각은 아마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가장 높았던 기온이 41도였으니까. 근데 아마도 이제는 뉴노멀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더운 40도를 넘는 더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금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더웠던 해 하면 1994년을 네, 떠올리게 94년. 되는데 네. 올해도 그만큼 더운 건지 그리고 서울 음. 경기 지역 이 수도권은 역대 최고 기온을 또 경신할 가능성이 네, 있는지도 네. 궁금해요. 네. 42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미 올해 쌓인 열이 거의 최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1994년을 우리가 떠올리는 이유는 1994년은 정말 구름 한 점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한 40일 가까이 이어져서 아마 제가 그때도 이제 취재를 좀 할 텐데 밖에 나가서 취재하는 분들 되게 힘든 예. 취재하는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힘들었던 해를 가릴 수 있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올해는 그 정도로 해가 많이 쬐지도 않지만 기온이 올라갔다. 그건 기본적으로 지구 자체가 뜨거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특히 지구 어떤 대기보다도 바다가 많이 뜨거워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 뭐 엘니뇨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동태평양의 수온을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갑자기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달 사이에 한 2도 이상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천천히 올라가는 게 이제 늘 있었던 현상인데 이게 2도 이상 크게 뛰었고요. 그래서 슈퍼 엘니뇨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2도 이상 올라가면 슈퍼 엘니뇨인데 이 슈퍼 엘니뇨가 올 겨울 되면 더 심해지고 결국은 내년에 지구를 가장 뜨겁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견디기 힘든데 예.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더운 게 아니냐 이런 아주 우려 섞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위 얘기를 나와서 조금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더위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것들이 우리 이제 사람도 있지만 이 생물들도 있잖아요. 가축들이라든지. 현재 지구가 얼마나 더워지느냐를 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징표가 요즘에 이제 나온 그 뉴스가 있어서 전해드리면 예. 아프리카 타조 있죠. 네. 타조는 40도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체적으로 열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아프리카는 요즘에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 타조가 화상을 입어요. 발바닥이요. 발바닥에 화상을 입고 그다음 타조 중에서도 새끼 타조들은 어떤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성장을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북아프리카에 있던 그 유목민들, 그죠? 이제 타조를 이용해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그래요.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구에서 벌어지는 폭염은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그 어떤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갈수록 더워지는 이런 이상 기온이 동물마저 힘겹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말씀 중에 물가 관련 속보가 들어와서 잠깐 전해드리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2%대로 둔화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7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2.8%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5월과 6월 3.1%와 3.2%로 두 달 연속 최대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체감 물가인 생활 물가 지수는 2.5% 상승했습니다. 7월 품목별 상승률은 석유류 물가가 15.5% 올랐지만 한 달 전보다는 5.5% 하락했습니다. 경유는 21.5%, 휘발유는 12.6% 상승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0.9% 올랐는데 농산물은 2.2%, 채소류는 4.2% 하락했습니다. 반면 축산물과 수산물 물가는 4.4%, 3.9% 올랐습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공항진 위원과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열대야도 문제인데요. 네. 이제 밤에도 온열 질환자가 나올 정도로 너무 덥단 말이죠. 네네. 왜 이렇게 열대야가 심한 겁니까? 그건 수증기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증기가 늘면 이제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는 이유가 지면에서 이제 활발하게 열기가 빠져나가는데 수증기가 하나의 온실기체거든요. 그러니까 온실기체란 얘기는 온실처럼 가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증기들이 늘어나면 지면에서 빠져나가는 열을 좀 막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열대야가 이어지면 사실은 상당히 좀 타격이 큽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루 종일 좀 시달리다가 밤에는 좀 쉬잖아요. 그렇죠. 쉴 수 있는 시간에 쉬질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도 떨어지고 신체 기능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밤에 푹 못 쉬면 이게 낮에도 이어지고 그러니까 피로가 낮에도 누적되고 그러니까 누적되는 피로가 상당히 위험한 것이 최근 들어서는
야외에서 활동하다가 숨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거는 열이 계속 쌓이면서 신체가 기능을 잘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대야가 위험한데 그 열대야의 기준이 25도이긴 하지만 통계를 보면 22, 3도에서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제 열대야가 이제 한낮에 40도 폭염과 열대야는 이제 의례적으로 여름이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생각하시고 대응을 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정부도 폭염 대응 중대본을 2단계로 격상했고요. 지금의 더위는 거의 재난에 버금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그렇겠죠. 같은데 예. 국민들의 좀 지켜야 할 행동 요령도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더위가 예전처럼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첫째, 기본적으로 이제는 폭염이 재난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만약에 대피를 하게 되면 대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기온이 올라가는 40도 정도 되면 우리가 119를 부를 때 집에서 만약에 열이 올라가서 119를 부른다 할 때 올라갈 때 상황이 40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0도를 넘으면 무조건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늘 여름이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폭염은 재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무더위 쉼터라든지 또는 대피하는 곳이라든지 또는 행동 요령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행동 요령을 좀 익히시고 그다음 지자체의 어떤 리드를 좀 따라주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제분들 같은 경우에 혹시 이제 지방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면 수시로 좀 확인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 언제든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예. 경각심을 예.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가운데 태풍 돌핀이 북상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폭염에 더 부채질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이 태풍이 사실은 이런 폭염을 해결하는 가끔 해결사 노릇을 좀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얘기는 태풍이 오면서 비를 뿌리거나 또는 뭐 기압 패턴을 바꾸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현재 태풍의 움직임으로 보면은 태풍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본 남쪽으로 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일본 남쪽으로 지나게 되면 강한 동풍들이 계속 우리나라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더위는 당분간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에도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태풍과 가까이 있는 남부 경남이란 이쪽은 태풍이 중국에 상륙할 무렵에 약간의 비구름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단비가 조금 내릴 가능성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부터 지금은 좀 멀어서 사실은 8일까지 지금 나와 있는 예보로도 사실은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제와 오늘 좀 다른 거는 수치 모델 중에 일부가 그러니까 중국의 동해안이죠. 중국의 동해안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진로를 좀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태풍이 약간 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태풍이 약간 휘게 되면 그 간접적인 영향을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폭염을 더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보면 태풍이 그러니까 일본 남쪽을 지나면서 폭염을 강화시키는데 태풍이 중국에 도달할 무렵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비구름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조금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8월 초입니다. 네. 도대체 이번 더위, 올해 여름 더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데 좀 전망을 짚어주시죠.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가장 더운 시기는 8월 상순이라고 보면 돼요. 예. 8월 상순이 이제 통계적으로 가장 덥고 그다음에 8월 중순, 그다음 8월 하순인데 그래서 일단 아주 심한 더위는 8월 상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폭염은 매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면 8월 중순까지도 폭염에 대한 어떤 기세가 그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8월 하순에서 9월까지는 4, 5도의 더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위라는 것이 이제는 9월 중순 정도까지는 나타난다 생각하시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폭염, 아주 정점에 이르는 폭염은 이번 8월 초순이 절정에 이를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예, 이번 주가 고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란 지도부를 참수하기 전 마지막 기회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협상은 하고 있지 않다면서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제2항로를 강요하면 미 군함을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지도부 참수라는 표현까지 들고 나왔는데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란의 요청으로 협상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대이란 공습을 준비했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이 설득해와 공습을 취소했다는 설명을 거듭했습니다.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과 더 중요한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서 협상을 요청해왔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인데요. 이번이 이란 지도부를 참수하기 전 마지막 기회라면서 정신을 차리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I want to give them every last chance before decapitation. This is the last chance. This is not something that, if it doesn't happen, this is the last chance for them to sign a good document.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이란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다고 시사한 건데 이 협상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어느 쪽으로든 빨리 결론이 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내일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방안을 먼저 논의하고 이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란 비핵화 문제도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The opening of the strait, having it open literally by tomorrow, completely open. And then phase two is we then will talk about the nuclear capacity, the nuclear, what, you know, as we've been mentioned. Basically, it's, I think, most the denuclearization of Iran.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도록 두지는 않을 거라면서 완전한 통제권은 미국에게 있고 통행료를 부과한다면 미국이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란의 반응도 궁금한데 여전히 미국과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인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발언에 대한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의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3일 브리핑에서 현재 미국과의 협상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지금은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경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상황을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란의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ما الان مذاکره‌ای با آمریکا نداریم. مذاکرات با عمان هست متمرکز بر تفاهم بر سر مسیری که تردد ایمن کشتیرانی از تنگه هرمز رو تأمین بکنه. 네, 오만과의 호르무즈 해협 항로 협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개의 분리된 항로가 아니라 단일한 항로를 임시로 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양측은 오만 영해를 통과하는 남부 항로, 또 이란 영해를 통과하는 북부 항로를 합쳐서 중간 항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해왔는데요. 바가이 대변인은 가능한 빨리 항로를 마련할 거라면서 양국의 주권과 안보, 국익을 검토해 합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된 건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 때문이라며 미국의 위반 행위가 끝날 때까지 계속 폐쇄된 상태로 유지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의 고문은 잠시 전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이란이 정한 항로가 아닌 다른 항로를 강요한다면 미군 군함을 공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계속할 경우 미국 함선과 기지를 공격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동 전쟁 초기에 미군의 오폭으로 이란 초등학생 160여 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죠. 이번엔 미군이 이란 주택가에 떨어뜨린 폭탄으로 일가족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초토화된 주택들, 그 옆으로 움푹 패인 대형 분화구 같은 것도 보이는데요. 바로 지난달 30일 미군이 공습한 이란 게슘 섬의 한 주택가 모습입니다. 폭격을 맞은 주택의 내부에서도 삶의 흔적이란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만 벽 한켠에 붙어있는 가족 사진을 통해 단란했던 가정이 살았던 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군의 공습으로 주택에 살던 부부와 2살 배기 아기가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과 사진 등을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미군이 사용한 무기는 약 900kg급 대형 폭탄 마크 84로 추정된다며 일반적으로 철도 차량 기지나 군 보급로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큰 위력의 폭탄을 왜 인구 밀집 지역에 사용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의 민간인 폭격은 이란 전쟁 첫날에 있었죠. 지난 2월 28일 이란 니나브 지역의 초등학교를 토마호크로 타격해 어린이와 교사 등 182명이 사망했는데요. 미국이 오폭을 인정한 건 참사 발생 몇 달 뒤였습니다. Nobody did that on purpose. No, mistakes are made. The war is nasty. 이번 민간인 폭격 의혹과 관련해 미군은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표적 삼지 않으며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건 모든 작전의 핵심 원칙이라고 밝힐 뿐 함구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민간인 사망 보도 다음 날 이란 공습을 전격 취소했죠. 만약 이번 일가족 사망도 미군의 오폭으로 밝혀진다면 미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전면 개편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거주 주택과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가 32억 원이 넘는 주택부터 증세되고 45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손질했습니다. 기본공제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바뀌고 세부담 상한제, 여기에 세율까지 전 분야가 내년부터 개편됩니다.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고 비거주 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기본 공제 금액을 거주 1세대 1주택자는 14억 원으로 올린 반면 비거주는 9억 원으로 낮춰 차등화하고 다주택자는 공제 금액을 4억 원 플러스 알파로 대폭 낮췄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고 조정 대상 지역 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자는 내후년부터는 80%가 적용됩니다. 종부세 세율을 주택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직전 연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보유세 세 부담 상한도 내년부터 200%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과세를 공시가격 14억 원, 시가 20억 원 수준으로 높여 12만 명 정도가 내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시가 20억 원부터 30억 원 수준까지는 세액이 줄어들게 되고 30억 원부터 40억 원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하여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내년 종부세는 거주 1주택자 기준으로 시가 32억 2천만 원 주택부터 세율이 1.3%로 오르며 증세가 됩니다. 시가 45억 주택부터는 과세표준 세율이 1.5%, 71억이 넘으면 2.0%, 그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더 큰 폭으로 세율이 뛰며 세 부담이 급증합니다. 정부가 제공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시가 45억 원 주택의 종부세액은 거주일 때와 비교해 비거주일 경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가 내년에 7천억 원 더 거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액 공제도 손질해 연령별 공제는 유지하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는 내후년까지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 개편됩니다. 세액 공제 한도도 신설해 내년 800만 원, 내후년 600만 원으로 한도를 두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최근 강남 주택 한 채를 팔고 양도세 200억 원을 공제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현 제도가 이렇게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다며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순차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내년과 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물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세 개편 내용은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이름이 바뀝니다. 순차적으로 실제 살아야만 세금을 깎아줍니다. 보유와 거주 모두의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1주택은 2029년에는 거주에만 연 8%씩 최대 80% 공제로 바뀝니다. 공제 한도도 새로 만듭니다. 내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까지만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2년만 살고 10년 보유한 1주택자의 20억 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현재 2억 3천만 원에서 보유공제가 없어지는 2029년 4억 원이 넘게 됩니다. 10년 거주 1주택자가 50억 양도 차익을 본 경우 지금은 공제액이 33억 원이 넘어 양도세가 3억 원을 조금 넘지만 공제 한도가 신설되는 2028년에는 9억대, 2029년에는 13억대를 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정가세고 이렇게 공정가세가 되면 투기나 투자 수요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기본공제도 장기거주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줍니다. 10년 이상 거주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가 연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10배 상향됩니다. 양도차익 10억 원인 1주택자가 이 혜택을 받으면 양도세가 1,280만 원에서 740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다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줍니다.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내년과 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됐다가 2029년 원래대로 복원됩니다.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에 오래 산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감면하고 지역 세컨드홈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도 확대됩니다. 직장이나 학교,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실거주 인정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사유라면 공사기간의 절반을 거주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청와대가 참 분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로 출근해 국내 현안들을 점검했고요.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죠. 지금 보수 야권에서는 보안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가능성은 낮아 보이죠.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 청와대 입장 자체가 국회에서 나오는 결론에 따르겠다라는 입장이었고 예. 국회 자체에서 좀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지어달라라는 것이 입장이었기 때문에 국회의 결론은 어느 정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만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저희가 보안수사권을 폐지를 하고 보안수사 요구권을 대안으로 또 신설을 하기도 했고 예. 이 7대 범죄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볼 수 있는 7대 범죄에 대한 전권 송치에 대한 법안도 추가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만으로 이제 충분하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시각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7대 범죄의 정권 송치를 하는 그 법안을 7대 범죄로 한정하지 말고 전체 범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도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한 번 더 이 국회에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소법이 개정된 건 처음 본다라고 직격했고요. 사의의 뜻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대통령께서도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적으로 존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명시적으로 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말씀하신 것과 같은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한동안 계속적으로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장윤기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된 다음에는 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당론으로서 의결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약간 뒤로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굉장히 좀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는 다른 형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 입장이다라고 본인이 총리 시절에 발표를 하고 나와
올라와서 지금 전당대회 후보로서 뛰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약간 오락가락하던 이 태도가 김민석 당시 총리의 발언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 이것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기 위한 일종의 자기 정치 때문에 결국 국민들의 민생은 뒤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께서 직접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민생과 관련이 있는 법안인 만큼 대통령께서는 물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2요구권 행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러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어제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 수치도 5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50.5%. 여권의 보안수사권 폐지 강행이 앞으로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최근에 있는 어떤 주식시장과 관련한 여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여파, 그 외에도 이제 형수법 개정안에 여러 가지 여파가 종합적으로 합쳐진 걸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당연히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제가 좀 더 우려를 하는 부분은 결국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탄생과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굉장히 또 기여를 했던 우리 2030 여성들의 어떤 지지가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실제로 실제로 이번에 이 보안수사권 폐지 논쟁이 이제 불붙었을 때 결국에 이제 여성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우려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셨던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보완책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충분하게 답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것이 평가의 중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 여러 보완책을 마련해서 예를 들면 이제 보안수사 요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빠르게 정리된 흐름 자체가 이 핵심적인 지지층의 이탈을 좀 불러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에는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입법이 통과가 되고 이체로 정리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보안 대책에 대해서 지금 당에서도 국감 전에 빠르게 법안을 입법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한 속도가 좀 더 나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상황 계속 좀 두고 보도록 하고요. 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전당대회 2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지난 주말에 있었던 순회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1승 1패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후보 간 격차가 1%포인트 차이도 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권에서 봤을 때는 네. 이번에 전당대회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정청래 후보가 처음에는 김민석 후보에 비해서 좀 약체가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여론조사의 추세라든지 그리고 물론 본인의 고향인 충청권에서는 이번엔 약간 한 300표 정도 차이로 지긴 했습니다만요. 그 부울경 지역에서 승리한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상승의 모멘텀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 약간의 그 구도가 과거의 구주류 세력, 그러니까 친문 세력이라든지 유시민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청래 후보를 돕는 형태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힘이 강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이렇게 국무총리직을 내려놓고 당대표로 나온 김민석 총리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 선거 캠페인 과정이 의아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1등 전략을 쓰는 것 같지가 않아요. 계속적으로 이번에도 7%포인트 정도로 패배를 하면은 승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지난 TV 토론회 과정에서도 오히려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 미래 먹거리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짝짓기라든지 팀 정청래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어떻게 보면 좀 거시적인 안목이 떨어져 보이는 듯한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이게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송영길 후보를 1등으로 찍는 분들이 2등으로 누구를 찍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분들께서 최근에 신천지 논란이라든지 또 밴드웨건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완전히 김민석 총리에게 마음이 가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결국 호남 지방에서의 어떤 표심들이, 당원들의 표심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인데, 또 송영길 후보가 이 세 분 중에서 유일하게 호남 출신이세요. 호남에 기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호남에서 1순위를 송영길 후보가 가져가게 된다면 이것도 역시 김민석 후보에게는 좀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우리가 조금 아까 보안수사권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징시라든지 부동산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정부 여당이 너무 지금 전당대회에만 집중을 하면서 민생을 좀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전당대회가 끝나고도 한동안 이런 갈등들이 해소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선호 투표제나 또 호남 수도권의 그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승부가 갈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뭐 완전히 극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판세를 분석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김민석 후보에 대한 평가는 제가 좀 다른 부분이, 김민석 후보가 이제 질 것이라고, 충청권에서 질 것이라고 얘기를 해 오셨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해 오셨고, 그리고 부울경 같은 경우에도 사실 김민석 후보한테 그렇게 여론이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평가나 예상은 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충청권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격차로 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도 이겼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중요한 서울 수도권이라든지 뭐 호남 이런 지역에서 오히려 더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호투표제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송영길 후보와 이 김민석 후보가 지향하는 바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정부의 안정, 그리고 여당 대표는 정부와 발맞춰서 일을 잘 해야 한다. 어떤 정부와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 청와대와 당의 갈등이 계속 표면적으로 노출됐던 상황 속에서 전직 당대표에 대한 어떤 비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선호투표제 역시도 김민석 후보에게 충분히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관전 포인트는 결국 이제 호남에서 송영길 후보가 얼마나 득표하시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토론회를 한번 했고 또 토론회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토론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혹은 뭐 앞으로 남아있는 선거 전략 가운데 있을 여러 가지 뭐 해프닝이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친명 대 친청 구도로 나누어져서 아주 거친 설전을 펼치더라고요. 전당대회 이후에 괜찮을까요? 계파 갈등이 더 명확해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대로 가면은 사실 이제 심리적으로 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다라는 우려는 솔직히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싸울 땐 싸운다고 하더라도 뭐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뭐 이게 연설을 하고 있는데 야유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은 저는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적절하죠.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치열한 경쟁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서로를 향한 과도한 네거티브라던가 좀 상처가 될 수 있는 표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김용우 의원께서 이제 본인에 대해 박쥐로 이제 칭했던 그 다른 후보에게 굉장히 좀 비판을 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은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저는 오히려 이제 여당의 또 지도부를 뽑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나친 네거티브라든지 지나친 어떤 공방, 그리고 그 갈등의 수위 자체가 어떤 말로 인해서 혹은 부적절한 태도나 행동으로 인해서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전당대회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피로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후보들께서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고위원 후보 관련해서는 조금 저는 눈에 띄는 게요. 김용 후보의 득표율이 생각보다 저는 높지 않게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보아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데, 이분이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최민희 후보, 완전히 친청계 인물이죠. 이분에 비해서는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6등을 달리고 있는 이성윤 후보와도 차이가 별로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김용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아직 선고를 앞두고 있고 보석 상태로 나와 있는데, 뭐 출판기념회 같은 데를 간다라든지 이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본인이 어필은 했습니다만 당원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했었던 대통령의 연임과 관련한 개헌 발언, 이런 것들도 하나의 악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딱 잘라서 지금 조 국회의장
국회의장이 문제가 말을 잘못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상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발언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도저도 지금 발언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2번의 TV 토론이 남아있고 이 과정에서는 개헌 문제라든지 그리고 신천지 문제 그리고 또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리 인선 과정에서 배추농사 문제라든지 너무 많은 리스크들이 있었는데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나왔을 때 글쎄요 당원들께서 지금 김용 후보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이 표심을 봤을 때는 조금 더 합리적인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남은 시간은 국민의힘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국 방문을 했을 때 당비를 2억 이상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 방문 자체도 좀 얘기가 많았었는데 당비로 굉장히 많은 돈을 썼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지금 내부에서는요. 그 이전에 있었던 김기현 전 당대표라든지 그 시절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쓴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런 형태로 2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 것은 당원들의 당비도 있지만 결국에는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너무 과하게 쓴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을 때는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는 예전에 국회의장들께서 출장 가셨을 때 여기도 역시 억 단위의 돈들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돈들이 쓰여져 있는지 우리 일반인들과는 너무 동떨어진 세상에 정치인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결국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제도 개선 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내역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가서 만약에 이제 10억을 썼는데 엄청 큰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게 비용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일단 방미 자체가 부적절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왜냐하면 당시 지방선거를 지휘하고 있던 상황에서 아니 지금 야당 대표가 갑자기 방미를 한다라고 하는데 뚜렷하게 뭘 할 건지 제대로 안 보이는 상황.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지켜봤더니 돌아온 뒤에도 딱히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시기도 그렇고 목적도 그렇고 굉장히 불명확했다. 그러니까 왜 간 거냐라는 의문이 남던 상황에서 왜 간 거냐에 대한 비판이 장동혁 대표가 계속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을 하다 보니까 공격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 비용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결국 방미의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나오는 공방이고 그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번 논란이 징계를 주도해온 장동혁 대표에게 역풍이 될지 이 부분도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혜정 국민의힘 대변인과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열대야가 계속되는 가운데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정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냉방기기가 먹통이 되면서 임시 숙소로 대피하거나 차에서 쪽잠을 청한 시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어젯밤 서울 하계동에서 내부 변압기가 고장나 5개 동 60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긴 겁니다. 승강기가 멈추고 냉장고와 에어컨을 못 쓰게 되면서 건물 내부는 순식간에 찜통으로 변했습니다. 급한 대로 아이스팩을 깔고 보조 배터리로 휴대용 선풍기를 돌려보지만 땀으로 젖은 몸은 봄처럼 마르질 않습니다. 한 6시간 정도 걸린다, 변압기 교체가. 그래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제 차에 가서 이제 시동 걸고 에어컨 쐬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엔 더위를 피해 나온 주민들이 탄 시동 걸린 차가 많았습니다. 주민센터나 임시 숙소에서 밤을 보낸 이들도 적잖았습니다. 죽겠습니다. 지금 내일 출근도 해야 되는데 이제 더우니까 잠을 못 자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밤사이 이 밖에도 경기도 김포와 남양주, 오산 등 전국 곳곳에서 정전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 전력 설비의 과부하가 걸린 거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선 4.5톤 화물차가
제동장치 고장으로 전봇대를 들이받아 주변 상가에 전기 공급이 끊기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영남 지역은 유례없는 폭염에 더해 가뭄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수지는 쩍쩍 갈라지고 말라붙은 댐 아래에선 수몰 마을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주변 마을은 계획 단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와 경북 등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쓰는 상수원 운문댐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물이 가득 찼을 시기지만 바닥에 잡초만 무성합니다. 수위가 내려가면서 수십 년 전 수몰된 마을 흔적도 드러났습니다. 배를 타고 댐 안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상류 쪽으로 출발한 지 5분 만에 모래톱이 드러납니다. 저수율이 26%대까지 떨어지면서 30년 넘게 잠겨있던 옛 도로까지 물 밖으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운문댐은 전국 용수댐 12곳 가운데 유일하게 가뭄 심각 단계입니다. 여기 예전에 고목나무 또 지금 다 드러나 있고 저희들도 지금 그 수상선을 타고 순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순찰도 지금 어려운 지경입니다. 물이 떨어지자 대구시는 운문댐 물을 쓰던 지역에 낙동강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청도군은 계획 단수 안내 문자까지 발송했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실제 단수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과 2년 전 폭염 당시 물이 끊겨 큰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5월 초에 비가 조금 오고 그때부터 비가 안 왔어요. 앞으로 한 10일에서 15일 정도인데 그 중간에 비가 안 오면은 벼는 다 고사한다고 봐야 됩니다. 청도군은 생수 공급을 늘리고 살수차로 생활용수를 조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비 예보는 없습니다. 찌는 듯한 폭염에 기약 없는 가뭄까지 바싹 마른 댐만큼 주민들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거기는 끼지 마시고 아침부터 국회 청문회에서 한 손에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답변하고 의원들과 고성으로 언쟁을 벌이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인 문진희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이 결국 청문회 나흘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당시 모습 잠깐 보시죠. 말씀하시는 거 보고 있는데 여기는 국민의 민의의 전당입니다. 여기는 국민의 룰로 돌아가고 거기는 끼지 마시고 좀 아침부터. 문 전 위원장에게는 축구 팬들이 줄곧 지적해온 심판 평가와 배정, 인맥 운영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한국 심판의 국제 경쟁력 관련 질문에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근데요, 지금 올해 북중미 월드컵 심판이 무려 주부심 140명, VAR 심판 30명 등 170명이었다고 하는데 왜 여기 한 명도 못 보냈습니까? 우리나라 구조가 지면 심판을 요구하기 때문에 심판을 하려고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심판 개혁을 내걸고 취임했지만 재임 기간 심판 행정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주말 경기에서 판정 논란이 일 경우 월요일에 즉시 설명하겠다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대중의 관심이 큰 사안만 간헐적으로 다루면서 불신을 키웠습니다. 심판 행정도 경기 2주 전 전산 배정 후 통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등 오류가 반복됐죠. 숱한 논란 끝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난 문진희 심판위원장,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에 이은 또 한 번의 불명예 퇴진인데요. 사람은 떠났지만 문제는 그대로 남은 축구협회의 현실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투표소 2곳의 투표자 수가 똑같이 증가하는 이른바 쌍둥이 패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의 조작이라며 어떠한 조작도 가능했을 거라 지적했는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규명하겠지만 부정선거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총선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서울 지역 실시간 투표율입니다. 이 시각 서울 투표율입니다. 그런데 당시 선관위 내부 기록상 전국 투표소 159곳에서 시간대별로 투표자 수가 실제와 다르게 입력된 정황이 있다는 분석이 국민의힘에서 제기됐습니다. 대표적인 패턴이 쌍둥이 투표자 수입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일동 일부 투표소들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증가본을 보면 두 투표소를 한 세트로 모두 4쌍이 동일한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투표소에서는 몇 시간 동안 증가분이 반복된 패턴을 보이거나 매 시간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투표자 수 허위 입력이 가능하다는 건 어떤 조작도 가능하다는 뜻이라면서 득표자 수까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만약 합수본이 서버 추가 압수수색, 관련자 구속에 나서지 않는다면 저는 직접 선관위의 범죄 혐의자들을 고발하고 6.3 지방선거에선 중앙선관위가 잘못 입력한 투표자 수를 정정하는 대신 다른 수치를 입력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충북 진천과 경기 김포 지역 사례로 중앙선관위는 특정 지역만 수정하면 외부에서 의혹 제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유를 당시에 고려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합수본 수사 단계인 만큼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특검이란 법 테두리 안에서 선관위 비리를 파헤치겠지만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라 일축하면서 국민의힘 주장에 각을 세웠습니다.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 특위는 이런 내용을 다룰 3차 청문회를 오는 10일에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조사 범위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와 지난 대선, 총선으로 넓힐지를 두고 여야 신경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정부가 집값 잡기를 목표로 증세 카드를 꺼냈습니다. 내년부터 똘똘한 한 채와 집주인이 살지 않는 집에는 세금 부담이 커지는데요. 부동산 개편안 이번에는 통할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정말 국민들의 관심도 뜨거운데 하지만 내용이 좀 복잡해서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초고가 주택 중에서 장기로 보유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파셔라. 네, 그리고 한강벨트 일대의 1주택의 경우에는 보유세 부담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기 때문에 팔아라까지는 아니지만 실거주를 반드시 하셔라. 네, 이렇게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거주, 그러니까 살지 않을 거면 집을 갖고 있지 말고 팔아라라고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동안 사실 수많은 부동산 관련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이번에는 효과가 어떨 것인가 많이들 걱정도 하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총평부터 해주신다면요. 사실 보유세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 부담이 상당 부분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되겠다는 의사결정까지 이르기는 쉽지 않은데요. 대신에 이제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는 보유세를 높이는 한편 양도세를 연 단위로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많이 내게 되는 구조를 같이 연계해서 보유의 부담을 느끼는 상태에서 조금 더 빨리 팔면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양도세를 좀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연계한 것이 그래서 매물을 유도하고자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 그런데 과거부터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유세는 높이더라도 양도세는 낮추는 쪽으로 해야 퇴로가 열리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나오고 집값도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많이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양도세를 시간이 갈수록 강화하는 것은 그간의 흐름과는 조금 역행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양도세를 특정 시점 이전에 매각하게 되면 좀 줄어들게 되고 그 이후에는 강하게 하는 것은 그 특정 시점 이전까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매물을 그 세액의 효과 때문에 매물을 내놓게 하는 요인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점 이후부터는 정말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정도가 되니까 지금 팔아라. 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양도세도 같이 늘어나니까 더 늘어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급에 대한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린벨트 해제, 군시설 활용 같은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언제나 나오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말씀하신 군시설을 포함한 공급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에 막혀서 발표 이후에 다소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문제는 이런 협의들을 끝내고 공급에 이를 때까지 시간을 벌 필요가 있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는 그를 위해서 집값이 공급이 될 주택들이 신규로 공급될 때까지 기축 물량들 중에서 매물을 먼저 유도하는 걸 통해서
그 시간을 벌어놓고 그 뒤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가 14억 원으로 완화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중저가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는 세 부담이 좀 줄지만 시가 32억 2천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여기부터는 종부세 부담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고가 주택은 보유세가 2배까지도 되더라고요. 네, 공시가격 변동이 없어도 세 부담이 점점 크게 늘어나는 구조인 거죠? 네, 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70%, 80%, 현행 60입니다. 올리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과세 표준 구간이 상단으로 갈수록, 즉 금요가 더 커질수록 세율도 인상하기로 한 데다가 이번에 원래 종전에는 세부담 상한이라고 해서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전년도에 냈던 세금의 1.5배까지밖에는 올라가지 않게끔 돼 있었는데 이것을 2배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서 공시가격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세율 인상이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졌을 때에는 보유세 부담이 꽤 늘어나게 됩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내용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10년 거주, 10년 비거주 이렇게 나눠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종부세의 경우에는 현재 보유에 따른 공제를 적용을 받습니다. 거기에 이제 고령제 공제라고 해서 세액공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보유에 따라 보유말을 하기만 하더라도 종부세 부담이 계산된 금액이 꽤 크다고 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단계적으로 거주로 재편하기로 했고요. 단순히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종부세에서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예,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이 공제의 효과의 경우에도 세부담 또 한도를 또 총액을 둬서 종전에는 이 세액공제의 총 한도가 제한이 없는 상태였었는데요. 역시 단계적으로 내년, 내후년에 걸쳐서 각각 받을 수 있는 종부세의 최대 세액공제를 8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낮추는 식을 통해서 더 비싼 집은 종부세 부담이 더 크게 증가하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정말 리빙, 살아라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장특공제가 거주공제로 바뀌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공제 한도도 신설이 되면서 초고가 주택은 양도세가 4배까지 늘어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강남의 똘똘한 한 채가 이제 성공 공식처럼 여겨져 왔는데 이게 유효 기간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미 그 대출에 대한 제한이 이미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잠시 그 실거주가 유예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갭 투자를 통한 형태는 이미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특히 강남 일대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이 원래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기는 했지만 이번 개편안을 통해서 굉장히 상승세가 급하게 예를 들면 2배 가까이 연 단위로 계속 오를 수도 있는 상황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강남 일대 똘똘한 한 채로 대표되는 이런 선호 현상들은 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른바 이제 오래 보유한 그래서 양도 차익이 크고 규모가 커서 종부세를 많이 내는 집들은 이른바 제자리 갈아타기 같은 형태들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예, 부동산 정책은 언제나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똘똘한 한 채가 만약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면 예상되는 어떤 부작용 같은 건 뭐가 있습니까?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종부세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초고가에 집중해서 더 많이 오르는 구조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집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강남 서초 일대가 아닌 나머지 한강벨트, 마포나 성동, 광진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규모가 강남 일대처럼 이르지는 못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증가는 하지만 그 부담의 정도가 적게는 한 300~400만 원에서 많아봐야 한 700~800만 원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폭은 여전히 크기는 하지만 총 종부세의 부담이 여전히 작은 상태에서 이 해당되는 단지들의 경우에는 이번에 초고가에 대해서 양도세에서 강화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해당 사항이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이 20억 이상 혹은 10억 이상 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니까요. 그래서 강남 일대에 집중되었던 선호 현상들이 바로 그 밑으로 내려와서 이른바 4분위 주택, 마포를 포함한 4분위 주택 쪽에 수요가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럼 전반적으로 부동산 갭 투자 시장은 어떻게 될 건지 전망이 궁금한데요. 지금은 이제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걸로 막아놨는데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갭 투자는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게 갭 투자를 일시간이라도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보유세 인상 때문에 실익 자체가 좀 줄어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갭 투자를 일부를 이용한 투자는 점점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종부세를 대폭 올리면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 완화
단화해 줬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이제 당장은 매물로 내놓게 하는 그런 이제 유인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내후년, 그러니까 2028년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절세 매물이 쏟아진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겁니까? 네, 2028년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매물이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말 세법 개정이 통과되고 나면 실제로 체감을 하게 되면서 조금 서둘러서 팔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을 거고요. 예. 거기에 보유세 부담까지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보유세의 과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럼 그 직전인 5월 31일까지 한 번 더 팔려고 하는 니즈들이 생길 거고 예. 다시 또 그해 내년 연말이 되면 28년에는 양도세가 더 늘어나니까 다시 또 일부 매물이 증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반복돼서 202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이런 매물 출회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부동산 불패라는 신념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계속 이제 집을 보유할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하지만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갖고 있는 것 자체로 부담이 커지다 보면 세를 줄 때 그 세입자에게 이제 그 비용을 좀 전가할 그런 유인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이미 전월세의 상승률이 서울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매매 가격 상승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전월세 가격 상승이 훨씬 더 큰 문제인데요. 이 상태에서 실거주를 중심으로 종부세도 실거주가 유리해지고 양도세도 실거주가 유리해지는 형태로 개편안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나 고가 지역 말고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경우에는 실거주에 따른 실익이 압도적으로 높아진 상태가 되고요. 그럼 해당 지역에 이른바 이제 아직 임대를 주고 있는 소유자들의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거주를 직접 채우려고 할 거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세입자가 튀어져 나오게 되면서 수요를 증가시키게 되는 현상.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세가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전월세에 대한 전가가 장기에 걸쳐서 누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우려됩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전망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집을 지금 어떻게든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전략 짜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실수요자 기준에서는 지금 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은 집의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에 대한 부담들이 상당 부분 커진 거기 때문에 웬만큼의 현금 흐름이 있지 않고서는 매수를 조금 지켜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그 외에 서울 기준 혹은 경기도의 4분위 이하의 주택들에 해당하는 집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의 상승이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살고 있는 무주택으로 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전세 가격 상승이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다시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4분위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매매 가격을 또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 집 마련을 역시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타이밍이 꽤 중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이제 고령층이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간다거나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그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수도권의 집값을 억제하고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이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은 지방 지역에 대해서는 이른바 이제 약간의 부양책 정도로 나온 개념이고요.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집을 팔고 인구 감소 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을 포함한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양도세에서의 감면 등 메리트를 주기로 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전세 설명을 해주셨을 때 얼뜻 드는 우려가 이제 그런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다 보면 이제 월세로 전환하게 되는 그런 비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정말 실거주 자체가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드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당장 급하게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신규 공급량이 늘어날 수 없는 구조 하에서는 현재 상태에서도 자연적으로 그 시장 자체 내에서 전세가 점점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나고 있는 구조로 재편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실거주에 나서게 되면 기존의 전세 물량은 추가적으로 더 줄어들게 되면서 역시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 그리고 그 월세 가격조차 추가적으로 더 오르는 현상들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 나온 계획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이제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전망하시기에 이제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재논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짚히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기본적으로 세율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단계적으로 적용을 했고
양도세 부분도 한꺼번에 확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연 단위로 순차해서 늘리는 형태로 바꿔놨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다른 큰 이견이 있지 않은 변수가 없는 한 현재 개편안 그대로 국회에서도 통과가 유력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제조업 경기가 확장세를 이어가며 4년여 만에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으로 원자재와 물류비가 치솟으며 기업들의 부담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는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전월 대비 2.3포인트 오른 55.6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웃돌며 지난 2022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규 주문 증가세가 강해지면서 제조업 고용지수는 33개월 만에 처음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등 투자 확대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우려한 선제 주문 수요가 제조업 활력을 이끌었습니다. There's really only three stories in the market right now. You've got the war, you've got the deficit, and you've got AI. 하지만 이란 전쟁 여파로 해상 수송로가 막히면서 원자재 비용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입고 시간도 늘었습니다. 설문에 응한 기업 62%는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며 가격 변동성과 이란 전쟁을 위험 요인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정유사들 향해 즉각 기름값을 낮추라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공급 부족을 이유로 유가 상승폭에 비해 기름값을 과하게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Based on a shortage, they're making too much money. I don't like it. And they better cut the retail price, the consumer price. 이날 국제 유가는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중동 갈등이 완화될 거란 기대감에 하락했고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제조업 경기와 업계 고용이 예상보다 강한 데다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한 만큼 시장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제 증시 보겠습니다. 지난주 역대급 반등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어제는 5%대 하락 마감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코스닥은 어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움직일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은 정말로 하락세가 끝나고 반등에 나서는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어제는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 이루어졌는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 다시 기술주가 힘을 내준 만큼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6,359포인트, 1.64% 상승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2.25% 오른 753포인트, 750선대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433원으로 소폭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 긴장이 예상보다 완화되고 미국 경기 지표도 탄탄하게 나오면서 다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데 외국계 투자사들은 다시 한국 시장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한편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의 거래가 급감하면서 그간 소외됐던 코스닥에도 온기가 느껴지는데요. 오늘도 코스피에 비해서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37% 오른 754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환율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일 양국이 엔화 띄우기에 나선 상황이죠. 원화도 엔화 동조 경향이 있는 만큼 환율이 추가 하락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는 0.25% 상승한 1,433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극한 폭염이 닥친 유럽에서는 최악의 산불과 가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구온난화를 멈추지 못하면 이미 재앙 수준인 여름더위가 점점 더 가혹해질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폭발음과 함께 치솟는 물기둥. 루마니아 해군이 다뉴브강에서 안반을 폭파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냉각수가 모자라자 물기를 바꿔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크로아티아에선 강바닥이 드러나며 2차 세계대전 때 침몰했던 독일 군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스 산불은 일주일 넘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바싹 말라버린 숲은 거대한 불쏘시개가 돼버렸습니다. 이 와중에 소방 헬기 2대가 충돌하며 악재가 겹쳤습니다. 습한 저지대인 네덜란드에서조차 대형 산불이 발생할 정도로 유럽 전체가 최악의 가뭄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유례없는 폭염 이후 이어지는 재난에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As the Earth warms up through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in almost every region of the globe, we're expecting heat waves to become hotter, longer, and more frequent. 파이낸셜 타임스는 올여름 유럽을 휩쓴 폭염과 산불로 인한 피해액이 30억 유로, 우리 돈 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이란과의 협상이 꼬여가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하마스 무장 해제도 이스라엘이 사실상 반대하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무장 해제가 차질을 빚고 있다며 중재국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열린 내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마스와 무장 해제라는 기념비적 합의를 했다며 자화자찬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만족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만족과는 거리가 먼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하마스가 정말 무장 해제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 재건에 주력하고 있다는 게 정보당국의 평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이 먼저 철군할 경우 하마스는 빠르게 테러 인프라를 재건해 이스라엘을 다시 위협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هذا ما تريده الحكومة الإسرائيلية لأنها مقبلة على انتخابات بعد شهرين وبالتالي حكومة اليمين المتطرف لا تريد أن يكون هناك أي تنازلات من قبلها قبل الانتخابات المزمعة في نهاية أكتوبر المقبل.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 해제를 철군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반면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철수가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는 이스라엘의 계속된 공습으로 무장 해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재국에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멈추도록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전 1년 반이 지났지만 가자지구 주민들은 지금도 공습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ما شفناش ولا شيء من التصريحات اللي حكى فيها ترامب. يعني احنا بدنا يعني ينفذوا الاتفاقات اللي حكوها. بدنا يعملوا لنا فيها. بس مجرد كلام ما بينفع مجرد كلام. 하마스 보건당국은 지난 2일 가자지구에서 공습으로 숨진 사람이 1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수치는 최근 몇 달간 보고된 것 가운데 가장 큰 인명피해 규모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러시아의 위협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덴마크가 징병제 확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3일 입대한 징집병 1,600명이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어난 의무 복무를 시작하고 만 18세 이상 여성도 새롭게 징병 대상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복무를 시작한 신병 가운데는 덴마크 왕위 계승 2순위인 19살 이사벨라 공주도 포함됐습니다. 이사벨라 공주는 근위 후사르 연대 소속으로 11개월간 무보수로 복무할 예정입니다. 극단적인 폭염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서울은 13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체감 온도는 초열대야 수준을 보였는데요. 한낮 기온은 38도까지 치솟으면서 하루 만에 또다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동시에 발효 중입니다. 폭염특보 최상위 단계인 중대경보는 광주와 전남 동부에 이어 서울 남부를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확대됐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나 초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난 가운데 이 열기는 고스란히 한낮더위로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38도, 하남과 여주는 39도까지 치솟겠고요. 영남 지방은 대구가 36도 등 고점에서는 다소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뜨겁게 느껴지겠습니다. 폭염 속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곳곳에는 오후 한때 5에서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낮까지 약한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건강한 사람도 온열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한낮 시간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고 목이 마르지 않아도 2-3리터가량의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